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된 진행을 맡은 김기중입니다.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정당마다 후보가 속속 정해지자 지역 일꾼으로 과연 누굴 뽑을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고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호남에서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호남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당시대 과연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6.13 지방선거의 판세를 전망합니다. 더불어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토론합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부터 얘기해보죠. 광주시장 경선은 이용섭, 강기정, 양향자 이렇게 세 후보가 경쟁했는데요. 결국 이용섭 후보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강기정 후보가 단일화를 해 추격했는데 결선 투표 없이 1차 경선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공 교수님, 1차 경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울과 경기, 수도권하고 이제 같이 치러졌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워낙 여론조사 결과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앞섰기 때문에 거기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광주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강기정 후보 입장에서 이런 표 차이가 난 걸 보면 힘들게 또 경선을 치르고서 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 지는 것이 기회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차라리 일찍 끝난 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박 교수님, 강기정 후보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많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상하게 이용섭 후보는 예비 후보가 되기 전부터 대세론을 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각에 입각한 노력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번에 광주 선거, 시장 선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또 단일화까지 이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후보의 대세론을 1차 얘기안걸 끝내버린 것은 아마도 이용섭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에서는. 네.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 일자리 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윤장현 현재 시장께서 용퇴를 함으로 해서 현직 시장이 갖고 있는 뭉터기 표가 어쩌면 또 이용섭 후보한테 옮겼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예상치 않게 저도 우리 공 교수님이랑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이용섭 후보가 대세를 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유 박사님, 양향자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여서 관심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여성 후보 가점에도 불구하고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향자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셨고 네. 이번에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연이어서 고배를 마시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정치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 안팎으로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기반이 그만큼 취약한 그 한계의 결과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진행이 됐더라면은 양향자 후보가 3위를 하더라도 강기정 후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은 좀 접전이 최종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관측도 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제 싱겁게 끝이 난 건데요. 저는 이번 승부가 강기정 후보하고 이용섭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에 또 이제 행정 경험이 두루두루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안정감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반면에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 생활에 이제 경륜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야당 시절에 이를테면 좀 투사적인 이미지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안정감 면에서 이용섭 후보 쪽으로 좀 이제 힘이 네. 기울어진 이런 결과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이제 경선은 끝나고 본선만 남았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특히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본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본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거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단 당내 문제고 다른 당과의 관계까지 이제 연결되는 사건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섭 후보와의 연관을 얼마든지 사실 이제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지 여부도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으면 선거 전에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선거 전에 발표가 되든 선거 후에 발표가 되든 이용섭 후보의 어떤 당선 여부에 크게 영향이 되기는 좀 네.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유창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하고도 연결해서도 보면요 여론 변화가 굉장히 적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심지어 선거조차도 뭐 개헌하고 맞물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이렇게 초조하게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다른 변수들이 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안정적으로 이 사안을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그래서 이 사안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후보자들로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변동이 없는 관심도 그쪽으로 네. 집중도 안 되고 판세나 뭔가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이 심리가 작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뭐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어떤 결과 발표가 네. 나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용섭 후보가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공무원으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뭐 예선 단계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는 네.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본선에서의 뭐 쟁점 같은 거로 부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섭 후보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당 간의 격차가 워낙 지금 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판세 자체를 뒤바꾸려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정도 사안들이 그 판 자체를 바꾸는 변수가 되기는 좀 대단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당원 명부 유출 사건 같은 경우 이제는 본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도 지난번에 저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네. 이 선거 기간에는 그 후보들에 관한 어떤 수사 이런 거를 대단히 좀 신중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뭐 어떤 특별히 정말 엄청난 뭐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원 명부 유출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선거 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결과가 뭐 중간에 갑자기 나온다. 이거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남지사 경선은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요. 김용록 전 장관과 장만채 전 교육감이 맞붙었는데 결국 김용록 전 장관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홍 교수님, 김용록 후보의 승리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 요소보다는 구조와 과정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김용록 후보 개인의 어떤 역량이 뭐 부족하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 과정을 지켜보면 이계호 의원의 불출마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하지 않았다면 신정훈 후보나 김용록 후보는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을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계호 후보의 불출마 그리고 출마를 저지한 중앙당의 어떤 결정 이것이 네. 굉장히 일단 큰 틀에서 구조를 결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용록 후보의 자격 여부가 먼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사퇴를 네. 늦게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격 심사부터가 이미 허들일 수 있었는데 또 중앙당에서 그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정훈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당의 협력 이것이 없었다고 볼 수 네. 없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제 경력 요인을 여론조사에서 허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네, 허용했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앞에 그것을 붙일 수 있느냐를 처음엔 금지했다가 네. 나중에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득을 봤죠. 네. 이거는 이제 장만채 후보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불리해지는 불리한 거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과 도당이 암묵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가장 컸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장만채 후보를 입당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김용록 후보에게 이롭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그걸 불허했다면 네. 장만채 후보가 무소속 출마도 가능했었을 텐데 네. 그러지 않게 됐고 그리고 신정훈 후보가 3위를 함으로써 신정훈 후보가 장만채 후보가 아닌 김용록 후보를 지지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같이 네. 민주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운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네. 김용록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지 그런 운과 구조적 조건 없이 김용록 후보 개인의 노력과 덕망과 인기에 네. 의해서 당선됐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분석해 주셨고요. 박 교수님, 김용록 후보나 장만치 후보 모두 순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동북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이번에 동북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전남에서 동북권이라 하면은 뭐 경제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또 인구 숫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동북권을 겨냥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맞는 전략이라 보고 네. 장만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천일 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김용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향이 이제 서부기 때문에 동북권에서 출발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2차 결선까지 투표를 치른 것이 전남 경선에서는 굉장히 좀 그 좋은 경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김용록 후보가 당선된 그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 공 교수님이 워낙에 자세히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주 맞는 이야기 네.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김용록 그 전남지사 후보는 본인의 당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경선이 됐으면 중국의 무슨 그 옛날 탁구 선수라든가 네. 우리나라 양궁 같은 경우 국가 대표되기가 힘들지 세계 재편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이 뚫기가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었단 말이죠. 뚫고 나서 그것도 결선 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동북권에서는 일단은 김용록 후보에 대한 안정된 지지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선거는 각종 선거 따라오잖아요. 뭐 기초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네. 기초단체장 이런 선거들 그리고 또 그 간간히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전 선거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역시 도지사 후보가 어떤 그 공약사항이란가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당선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균형 있게 고르게 다른 선거 단위도 약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의 경우엔 민주당 입당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입당 논의가 2차례나 보류되기도 했었고요. 조건부 입당을 했었는데 이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예, 그 점이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장만채 후보가 민주당 입당이 보류가 2번씩이나 이제 됐던 거는 지난 이제 대선 때일 때문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가까우면서 좀 지원을 했던 거 아니냐. 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당내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리곤 했던 건데 그 점이 아무래도 이번 경선에서 뭐 작용을 한 거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장만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까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거 환경이었다고 네.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문재인 효과 후보마다 다 그거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라는 면에서 충성도라는 면에서 바로 김용록 후보에 비해 가지고 장만채 후보가 열세를 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거였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도 2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우선 광주 서구갑 선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박혜자, 송갑석 2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 경선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견을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중앙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심이 있지 않고서는 네. 그렇게 오락가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에 어떤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고민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전 지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모를 받지 않다가 네. 나중에서야 뒤늦게 또 공모를 받았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심사까지 했는데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또 결국은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경선을 하기로 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조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리당원 100%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밖에는 네.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이 중앙당의 갑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앙당이 정말 엿장수 공천이죠. 그 엿장수가 추미애 대표예요. 너무나 이번에 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누구를 공천을 해도 당선이 될 거라는 오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 되면 뭐 두고 볼 일이겠지만 무조건 당선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공천시켜야 되는 것이 명분도 약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그 경선의 기본 룰이라는 것이 전략 공천이 아닌 경우라면 일반 국민들에게 의사 50%를 물어보고 또 권리당원이라 해서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묻는 건데 지금 이 지역구에 그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그 후보가 이제 방모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권리당은 거의 지역위원회에서 자기 사람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럴수록 그럼 공정하게 한다면은 일반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리당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걸 다시 취소하고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하고 동떨어진 공천을 해서 네. 떨어졌다 하면은 큰 정치적 그 타격을 받을 거예요. 네.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선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오만이 오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잘못했다고 꼭 딱 집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건 엉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 박사님, 이런 공천 과정의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사실 아닙니다. 네. 아까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지금 경선 룰 자체가 좀 다분히 편파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지역들은 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렇게 이제 하면서 유독 이 지역만 권리당원 100%. 이거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후보 간에 대단히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뻔히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네. 그런 룰 아니냐, 그런 시선을 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한 것 자체는 뭐 그나마 이제 다행입니다만은 네. 좀 더 그 경선을 정말 완전한 자유 경선 그 결과에 딱 맡기는 이런 거를 선택하려고 했다면은 이 룰 자체도 좀 그거에 맞게 하는 게 더 옳았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이 전반적인 과정이 좀 이렇게 상식으로 네. 쉽게 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광경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시끄럽습니다. 백제욱 서삼석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곳은 대리 투표 의혹이 불거져서 경선 결과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실사를 한 뒤에 이게 지금 경선을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공 교수님? 저는 이렇게 그 과열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광주 서구갑 재선거도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권리당원 100%로 지금 경선을 치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 영암, 문안, 신안 여기는 반대로 여론조사 100%로 또 네, 경선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국에서 뭐 전혀 네. 예가 없는 유일한 예외적인 곳이 지금 이 두 곳입니다. 전남 네. 한 곳, 광주 한 곳.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무안 네. 삼성 군수 출신의 서삼석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좀 더 지지가 앞설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 갑자기 이걸 일반 여론조사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어제 발표가 됐어야 됩니다. 끝났고. 그렇죠. 네.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응답을 누군가 대신해줬다고 하는 네.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선관위에서
출동해서 조사를 해봤고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네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았는데 지웠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경찰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중앙당만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발표하지 않고 관련 자료들을 싹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지금 중앙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뭔가 예. 박상철 교수님. 예, 그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이고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 제가 큰 틀에서 문제제기를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광주, 전남의 두 군데는 네. 어쩌면 전략 공천을 해도 괜찮은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직전의 선거인 총선에서 대부분 국민의당이 다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뭔가 의미가 있는 재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통령 자제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중앙당에서 갑자기 선을 그었어요. 대통령 자제는 되지 않는다. 그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제대로 경선을 붙이려는 원칙을 지키려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아니고 원칙적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전략 공천을 가야지라는 과정을 쭉 받고 있는 것. 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그 공천을 하고 네.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네. 너무나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볼 수도 없고 네. 이 결과도 물론 다소 영향은 주겠지만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호남 지역이 야당이 워낙에 엉망이고 야당이 아예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네. 여당에 이런 오만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천 과정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과오는 정말 이번에 마지막에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보건데 네.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전남 지역에서도 뭐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기초단체장 경선하는 곳마다 뭐 잡음에다가 뭐 진흙탕 싸움에다가 뭐 후보 간에 아주 과열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워낙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당 지지율이 예선이 곧 본선이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그렇게 대결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민주당이 지금 꼭 호남뿐 아니라 지금 수도권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좀 그 유권자들을 대하는 긴장도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싸움에만 다 이게 갇혀버려가지고 좀 더 좀 다른 정당들하고 경쟁이 되는 환경이었다면은 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이런 모습이 지난 총선 때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긴장도가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까 많이 풀어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잡음이 일면서 야당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후보를 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당 모두 지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못 내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다가 오늘은 민영삼 최고위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공 교수님, 그 평화당의 전남지사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식적으로는 다 후보를 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광주에도 전남에도 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도 공식적으로는 다 후보를 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5월 24일 후보 등록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 변수는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철옹성 같이 이렇게 단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약간씩의 균열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분리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분리돼서 조금씩 추락할 경우에 반전의 계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좀 이따 또 다시 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15%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고사하던 분들도 네. 의지를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박사님, 그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금 광주 전남에서 거의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이 과연 뭐 전남지사 후보를 낸다 할지 기초단체 후보를 낸다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후보를 내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통합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 이제 창당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이 정도까지 속수무책일 거라고는 아마 차마 예견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창당 이후 지지율이 뭐 전혀 뭐 올라가지도 않고 1 더하기 1이 그냥 1이고만 네. 이런 상황이 내내 이제 계속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호남에서 거의 뭐 이 호남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속수무책인 그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고전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그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 이렇게 후보를 내지 못하는 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일당 독점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그 호남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호남에서 일당 독점 체제로 강화될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그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나머지 당들은 거의 뭐 존립의 위기를 맞는 이런 이제 상황. 예. 여기서는 뭐 이제 지방자치만 하더라도 서로 간의 어떤 균형과 견제 같은 거 이런 것이 작동을 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있어야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도 아주 치열하게 내놓고 서로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또 스스로에게 엄격한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지금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는 네. 그야말로 좀 이 긴장도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풀어지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 네, 이번에 이제 구청장 선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광주의 구청장 선거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역 구청장이 출마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동구청장은 민주평화당으로 또 서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구청장은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선이 보류되거나 뭐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좀 선전할 수 있을지 박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나마 거기서 좀 선전을 하지 않으면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야당, 뭐 민주평화당, 뭐 바른미래당은 아예 뭐 기대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 기초단위 내지는 기초단체장과 그 의원급에서 뭔가 의미 있는 약진을 민주평화당이 안 했을 경우 네.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평화당의 존립이 좀 문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약간 부진한 것은 광역 쪽에 너무 그 일정이 가 있어서 민주당이 그러지 기초단체장에도 아마 넘쳐날 길이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남에 이제 일당 독주 체제가 가면 결과적으로는 주민한테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경쟁적인 구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한테 유감인 것은 무슨 원내 교섭단체 만든다 그래가지고 광역단체장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지금 최선을 다해도 될뚱말뚱이고 이 기초단위에서 뭔가 당선이 되려면 광역에서 쓸만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나오고 그다음 전라북도에 정동영 의장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왜 못 나오냐 한다는 소리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20명 원내 교섭단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합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아직 시간은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민주평화당이 꼭 야당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호남에 정치가 있는 그 구역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민주당으로만 간다는 것도 결국 좋지는 않다고 보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망컨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너무나 위축이 돼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민주당의 독점은 불가피할 네.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야당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야당이 호남 지역에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원인을 민주당이 잘 나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서 찾으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하는 걸 반성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평당 특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이제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는 걸 강조하지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당을 누가 지지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념 부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건 뭐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정당도 다 네. 마찬가지지만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이 과거에 이제 분단 체제의 기생에서 굉장히 쉽게 표를 얻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 상실의 상황, 이념 네. 부재의 상황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독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씀보다는 네. 이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주에서 기초의회 수준에서 3,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이든 민중당이든 민평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의회 진출, 기초의회 네.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에서 의회,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독점은 상당 부분 이제 깨질 수 있다고 네. 저는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구청장 선거에서는 동구에서는 현역 구청장인 이제 민평당 소속이고 네. 그리고 서구에서도 현직 구청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그렇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선전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 경선 상황도 지금 지켜보면 민주당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켜지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막 잡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했는데 갑자기 막 한 명씩 집어넣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이 무너지고 또 네. 남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경선 보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원팀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또는 함께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도 네. 진심으로 지원해주지 않게 되죠. 네. 그것이 결국 이제 독점을 무너뜨리는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네. 그냥 반사적 요소가 네. 되지 않을까, 소극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기초단체장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남 지역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광주는 도시 지역, 전남 지역, 농촌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까지 해서 목포와 신안을 제외한 20개 시군의 후보를 확정했고요. 평화당도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는 현직 시장이나 전 군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전남 지역은 좀 농촌의 특성상 평화당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 선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좀 선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곳 눈에 띕니다. 광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네. 22곳 가운데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뭐 과반을 이제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능할지는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눈에 띄는 지역들이 이제 네. 몇 군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광주나 또 전남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찾아지기가 뭐 여의치 않기 때문에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 아주 집중을 하는 당의 사활을 이제 거기에 거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어서 아마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또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곳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좀 또 양면성이 하나 있는 게 네. 방금 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아요. 그 민주평화당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현직인 경우도 있고 또 조직 기반이 탄탄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당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니까 뭐 도지사도 네. 쓸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꼭 민주당이 독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몇 군데 지역 순천을 포함해가지고 경선 과정이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네. 그게 조직적인 표가 움직이겠다. 여론조사 방식은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남의 지금 유권자들이 각 지역에서 구태의연한 사람을 좀 걸러내는 네. 좀 괜찮은 인물에 대해서 신인이랄지라도 그 밀어주는 그래서 후보가 되는 과정이 네. 민주당 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면성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기초 단위에서는 야당들이나 무소속이 약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본으로 싹쓸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어느 정도 후보들이 괜찮은 후보들로 정해지는 과정, 뭐 이런 것을 눈여겨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좀 예측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은 많은데 비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냐, 또 혹은 뭐 깜깜이 투표라는 이런 말도 나왔고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불만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영암무한 신안선거구에서는 대리 투표 의혹까지도 제기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니까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게 이렇게 굳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론조사 경선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뭐 역사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대통령 선거에서 먼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큰 선거에서 뭐랄까요, 당의 지지를 얻었지만 실제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으면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찾자는 의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네. 여론조사도 도입하고 해서 비당원의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네. 해왔죠. 근데 문제는 대선과 같이 큰 선거나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지식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네. 주어지는 선거에서는 그게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인지도 조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당 정치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랄까요, 정당 정치가 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도입하는데 또 여론조사를 도입하니까 정당 정치는 약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네. 되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 이제 지역에서 이걸 도입하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토호라고 부르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하고 조직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네.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겁니다. 명분은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명분 때문에 결국은 지역의 정당 정치 자체가 네. 토양이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원에 가입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사실상 정치인이 유권자들을 조직하고 규합하는 네. 이 활동 자체를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중앙 종편 출연하려고 하게 되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여론조사 문제점 근데 말씀 좀 주세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네. 이제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이 이 일반 국민들 유권자라든가 특히 네.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선 여론 방식이 의외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의외로 네. 객관적일 수는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아, 있을 수는 긍정적 있어요. 측면도 그리고 있군요. 특히 이제 네. 지방선거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토론회라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네. 역시 후보자가 뛰어서 최소한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권리당원 몫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일반 여론조사에도 안심번호를 따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당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의 어떤 그 후보 결정에는 그다지 나쁜 방식은 아닐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것을 깜깜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정확하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명하게 네. 중앙당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권리당원만 해버리고 네. 또 어느 지역은 다 여론조사 해놓고 나서 네. 이의제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 중앙당이 지나치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개입한 거. 이거 저는 좀 민주당에 누구가 다 알게 된다면 치명적인 저는 공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고요. 유 박사님 지금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나은 경선의 방식은 혹시 없나요? 좀 다른 방법도 모색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방식의 맹점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광역단체장 경선하는데 뭐 정책 토론 같은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후보의 면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전화 오면은 그냥 이름만 듣고서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인기 투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도 뭐 어떤 그 정당 같은 경우 보면은 수기 배심원제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실험적으로 해본 그 사례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수기 배심. 예,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그거를 보고서 다시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그걸 잘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공정한 방식으로 이제 되지를 못했는데 뭔가 좀 그런 식을 방법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방식 아니라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의사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후보들을 더 넓은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검증을 하고서 거기서 또 선택을 하는 부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이제 토론이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호남권의 주요 이제 얘기를 주로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호남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수도권이잖아요.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3파전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양강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유 박사님 우선 그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수도권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이제 우세의 판세 그거는 뭐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일까지 6월 13일까지 그 판세를 이제 뒤흔들 그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겠는가 이제 따져 보면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적인 일정들이 아무래도 또 여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 반면에 지금 여당 쪽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드루킹 뭐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앞에 것들을 뒤엎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거는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수도권 전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큰데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파전 구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뭐 누가 사퇴를 하는 식으로 암묵적인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정도가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텐데 근데 두 후보 모두 다 독자 완주를 공언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전국 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는데요. 최근에 뭐 김경수의 대권 논란이랄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측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전국적인 판세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요, 위험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예측 불허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마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이라든가 드루킹 사건, 특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 치명적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의 그 일정이 너무나 선거하고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그 이슈 파이터에 있어서 이슈 싸움에 있어서는 밀릴 게 별로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 이 선거에 압승을 못하면 민주당이 저는 대단히 선거를 못 치렀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자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여당 하나에 야당이 분열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 구도는 굉장히 그저 야당한테 불리한 구도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경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은 민주당은 전부 다 경선을 했어요. 소위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야당은 야당이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해서 한 후보를 만들어내고 야권 연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의 지도부가 힘이 좀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합쳐서 한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자기들끼리 혹은 유권자 한쪽으로 알아서 가란다? 그런 연대는 득표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런 이유로 저 함부로 그 선거를 앞두고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그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과거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이 됐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이 당의 이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두 당이 어떤 그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이제 존립이 기반마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 교수님 지금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이 두 당은 다른 전략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다르게 채택한 건데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오는 방향을 택했고 바른미래당은 반대로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이제 다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 이건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각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민주평화당으로서는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둬야만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수도권 그리고 이제 영남 일부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결과 이제 그것이 꼭 당선은 아니더라도 결국 이제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수도권이나 영남에서 의미 있는 표를 얻게 되면 사후적으로 호남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평화당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하면 사후적으로 이제 전국화는 이제 꿈꿔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요. 유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율도 좀 낮은 편인데 제대로 된 일꾼을 뽑으려면 시민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 박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후보의 능력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사실 좀 비교를 잘하고 저울질하고서 선택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전도 아직까지 보면은 막상 유권자들도 그쪽에 이제 눈을 돌리기보다는 사실은 여당 후보들이 지금 다 내세우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들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질 수 있는 맹점이 그 후보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 정책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찍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후보의 면면들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7장의 투표용지가 많아서 막 혼란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7장의 투표가 굉장히 간단한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때는 세계 선진국가들은 많은 그 결정을 내리거든요. 자기 동네 살림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7장에 해봤자 뭐 화토나 포카에 비하면 몇 장 안 되잖아요. 세심히 저는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도 누군가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당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인물이 어떤가를 좀 인물을 좀 자세히 보는 그런 투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인재가 이미 후보로 결정된 후에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 유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정치 혐오가 심한데 중앙 정치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정치 혐오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인재들이 기초의원회부터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입 구조를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아주 기초 단위의 의원부터 하려고 투신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바꾸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어려운 얘기들인데 그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49일이 남았는데요. 여당은 여당대로 호남에서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호남 민심을 다시 잡겠다고 합니다. 호남은 정치적 격동기마다 미래의 가치를 선택해 주목받았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나 기득권 지키기와 세 불리기만 급급한다면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 모두 신중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